싱싱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화천으로 갑니다. 여름 딸기와 겨울 딸기의 장점을 모두 갖춘 딸기가 최근 화천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시작해 겨울에도 맛볼 수 있는 싱그러운 맛의 가을 딸기, 고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고장의 명소를 찾아보는 시간, 강원의 명품 명소. 오늘은 절터만 남고 사라진 천년 고찰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원주의 흥법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법천사지까지 먼 과거로의 역사 여행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춘천 시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진짜 속마음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걱정과 이를 치유하는 행복한 교육,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미세먼지만으로도 답답한데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서 더 숨막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한반도로 날아오고 베이징의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현재 대기질이 굉장히 탁한데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외출은 삼가시고 퇴근 후엔 일찍 귀가하셔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윤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제가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윤아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화천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천하면 유명한 것들이 참 많죠. 올겨울 추워지면 산천어 축제도 열릴 텐데요. 이 산천어 축제만큼이나 유명세를 펼칠 또 하나의 명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명물이 어떤 명물이죠? 맛도 좋고요. 모양도 예쁘고 색깔까지 아름다운 이것. 추운 겨울에도 화천에서 맛볼 수 있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영화 속의 날씨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이 있다고 해서 이곳 화천을 왔는데요. 화천에 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자, 추위 속에서도 싱싱하게 잘 자란다는 주인공. 좀 따뜻한데요.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을까요? 파릇파릇 싱그러움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 뭐죠?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였습니다. 딸기였네요.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럽죠.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예쁜 딸기가 숨어 있었네요. 화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딸기, 곳을 맛보러 갈게요. 찾아간 곳은 화천군 간동면 용보리. 화천하면 춥기로 소문난 곳이죠. 작업으로 분주한 비닐하우스 안에는 봄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왔더니 저 지금 더워요. 땀이 나려고 하는데요. 옷 벗으시죠, 뭐 그럼. 하우스 안의 온도는 무려 23도. 두꺼운 제 옷이 덥긴 하더라고요. 뭐 하고 계셨어요? 딸기 지금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잎이 노화된 거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애과라고 해서요. 애과가 뭐예요? 딸기는 이렇게 한 대만 길러야 되는데요. 그 옆에 한 대? 예, 하나만. 근데 옆에처럼 이렇게 새끼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새끼를 애과라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 나머지 줄기를 잘라줘야 하더라고요. 주렁주렁 많이 열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양분을 뺏어 먹고 그다음에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가 찾아볼게요. 뭐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혹시 이게 애과인가요? 맞을까요? 과연 첫 번째 도전은 성공일까요? 땡. 땡이네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꽃대입니다.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조트님이 많이 못 찾으시는 건데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거?
맞을까요? 예, 맞았습니다. 애과 당첨! 빰! 애과 성공! 자, 맞췄으니까 부상이 있어야 되겠죠? 설마 딸기 먹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유나 씨. 맛있겠죠? 어떤 맛이었어요? 연음피가 좀 있어서 경도도 강하고 와. 그다음에 약간 신맛이 가미된. 딸기는 주로 겨울과 봄에 수확해 가을철에는 맛보기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을 딸기 재배를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재배하는 게 틈새 시장입니다. 딸기가 없을 때 9, 10,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임산부용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맛이 또 임산부들이 원하는 맛이고요. 참 맛있습니다. 딸기는 제가 먹었는데 딸기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딸기 맛을 다 평가해 주셨어요. 하천에서 재배에 성공한 가을 딸기 덕분에 이제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네. 유독 딸기를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원래는 축산인입니다. 축산인이라고요? 네, 소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도시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농한 송재덕 사장님. 소가 꽤 많죠. 소를 키우면서 딸기 재배까지 성공한 송재덕 사장님. 이렇게 축산업과 농업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 사과였고 딸기였고요. 그래서 딸기가 너무 좋아서 딸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딸기가 좋아 딸기를 시작한 송재덕 사장님. 그리고 이 딸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먹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딸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네요.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험 재배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수확한 가을 딸기. 처음 시도하는 가을 딸기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저희가 아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처음 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딸기 재배를 시작한 건 3년 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고랭지 지역은 물론이고 베트남까지 가서 답사를 하면서 가을 딸기에 대한 정보와 재배 노하우를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베트남까지 가셨다니까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왜 고슬 딸기예요? 고슬이 제주도 방언으로 가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나오는 딸기이기 때문에 고슬이라고 장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 날이 더워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겨울철에만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추운 화천에서는 기존 하우스에 보온 커튼을 비롯해 고설베드, 열풍기, 이중 하우스를 설치해 가을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화천군청에서 제가 이 하우스는 기존에 있었고요. 이 하우스를 다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화천군청의 그 보조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하천군의 도움과 송재덕 사장님의 열정이 더해져 성공할 수 있었던 가을 딸기. 가을 딸기는 여름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후 심기 시작해 9월부터 출하할 수 있는데요. 농가에 도움이 될 새로운 소두건입니다. 파릇파릇한 풀과 빨간 딸기를 보고 있으니 제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잘 키워서 수확하는 기분을 알 것 같더라고요. 유나 씨 그런데 제대로 따고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엄청 크고 예쁜 딸기가 숨어있네요. 짜자잔! 와, 저 고슬딸기 아가씨가 따로 없죠? 너무 예쁘신데요. 딸기의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 지산지소 했어요. 이왕이면 저희 그 관내 화천에서 거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딸기 따셨는데 왜 또 따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땄거든요. 이유일까요? 딸기를 가지고 간 곳은 화천읍의 한 카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농장에서 딴 딸기인데요. 이렇게 싱싱한 딸기가 직접 쓰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저희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싱싱한 딸기로 마카롱하고 그다음에 다크와즈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카페입니다.
알록달록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예쁘게 만들어진 케이크와 과자들인데요. 부드러운 크림 위를 장식한 신선한 딸기, 바로 고슬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보고 싶네요.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네. 빵과 크림이 있는 케이크 위에 고슬딸기로 장식해 만든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겠죠?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가을 딸기 같은 경우, 특히 고슬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겨울 딸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슬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맛도 아무래도 묻는 좋아요. 경우도 좀 덜 그럼요. 하고요. 네. 부드러운 케이크와 달콤한 고슬의 만남. 상상 속 바로 그 맛이겠죠? 맛이 어땠어요? 아, 네. 다른 제과점에는 딸기에 이렇게 시럽을 뿌려서 단맛을 내는데 이 딸기는 시럽을 안 뿌리고도 당도가 높아서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직접 딴 딸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무르고 이런 게 없이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빨간 딸기의 유혹.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색깔입니다. 색깔도 진하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 놓은 모형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먹어봐야겠죠.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오셨나 봐요, 유나 씨.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어떤 거부터?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세상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딸기 마카롱. 여러분 맛보고 싶으시죠? 가뜩이나 네. 딸기도 싱싱한데 이 마카롱의 달콤함까지 더해져서 와, 천국을 맛봤습니다. 하얀 딸기꽃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가을 딸기 고슬. 고슬 덕분에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을 딸기를 화천에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사실 딸기를 맛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 고슬 덕분에 가을철에도 맛있는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고슬이라는 이름도 참 예쁘죠. 오랜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겨울 딸기와 또 여름 딸기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번 겨울에 산천어 축제에 가면 고슬을 맛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딸기 체험 농장이 인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곳에 가셔서 딸기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역사 기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신라시대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이 있던 원주의 3대 절터죠. 흥법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법천사지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피디님, 저를 지금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공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곳이 원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요? 지금 새밖에 안 지나가요, 새밖에.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지금 리포터님 오신다 그래서 나왔는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의 3대 사찰터. 그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다 왔어요. 저기 보이죠? 저게 뭐예요? 저게 뭘로 보여요? 돌덩이 아니에요, 돌덩이? 돌덩이로 보이죠?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저게요? 네.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던 거대한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2점의 문화재만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거북이 모양은 받침돌이에요. 그 중간에 비석에 몸돌이 있었고 윗부분은 저 꼭대기 그 비석에 몸돌 위에 얹혀 있던 건데 네. 요 가운데 있는 비석 몸돌이 예전에 일본 아이들이 싣고 가다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파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로 못 오고 받침돌인 귀부 이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문화에서 말해주듯 빼어난 용과 구름이 뒤섞인 조각 등 장식성이 뛰어난 진공대사 탑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중간에 후삼국 시대라고 있어요. 네. 그때의 그 각 지역에 있는 영웅들이 이렇게 쟁패를 하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이거 조각에 반영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구나. 지금도 돌멩이로 보여요? 아니요, 이제 좀 달라 보여요. 예, 맞아요. 역사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요, 이 귀중한 걸 알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는 겁니까?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네. 여기는 흥법사라는 절이 있던 옛날 절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이 되고 네. 고려시대에는 왕사가 주석을 했던 정말 원주의 아주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재 순환사에 얽혀 그 몸체가 온전치는 않지만 이곳 흥법사지엔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사적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당시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이 있던 곳. 이번엔 석탑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탑에 층수 헤아리는 거는 대충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4층 아닌가요? 4층인지 5층인지 헷갈리죠? 네. 근데 층수 헤아리는 방법은 생각외로 쉬워요. 어떻게 하는 층을 거예요? 잘 보면은 맨 밑에 부분은 밑으로 쳐져 있죠. 네. 두 번째도 쳐져 있죠. 네. 세 번째 거는 잘 보면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네네. 저게 우리나라 목조 건물 지붕을 그대로 돌로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붕 형태 끝이 살짝 올라간 이 부분만 층수로 헤어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3층이고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쉽네요. 네네, 쉽게 헤어져. 이 탑을 한 바퀴 돌아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당연히 돌아봐야죠. 그런데 네. 탑을 도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네. 불교 이론상 항상 오른쪽 어깨가 대상물을 향해야 돼요. 터를 남겨둔 원주의 3대 사찰. 이번엔 두 번째 절로 떠나볼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예전에 거돈사라는 사찰이 있던 폐사지, 거돈사지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계단 위로 올라서니 원주의 절터 중 가장 넓고 고즈넉한 거돈사지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돈사가 아니었어요. 오, 그럼 뭐였어요? 들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안락사. 안락사요? 네. 제가 아는 그 안락사 맞나요? 예, 맞아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맨 끝에 게 죽을 사자가 아니고 절사자죠. 아, 그럼 안락한 그런 안락인가요? 예, 맞아요. 오. 그 안락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세상이라는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천년이 된 돌탑과 아늑하게 넓은 터에서 그 뜻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임진왜란 때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나라 군대하고 조선군한테 왜군들이 밀려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건물이랑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그 군사 병참 기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갑니다. 그때 폐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탑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네. 거돈사지는 사적 제168호로 지정돼 있으며 절터와 중문터, 화랑터, 기단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바위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은 다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목조 건물이 타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그러면 얘네가 열을 받은 결대로 뻥뻥뻥 터져요. 네. 갈라집니다, 저절로. 네.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된 거를 나중에 여기 복원을 할 때 여기저기서 모아서 갖다 이렇게 대충 맞춰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군요. 예, 여기도 금이가 있죠? 네. 예, 거기다가 요게 까맣게 이렇게 된 게 불에 그을린 흔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거돈사가 없어지게 된 정말 아픈 현장이다. 이런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돈사가 다 타고 남았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다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네요. 그렇죠. 절터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오랜 역사의 흔적들 안엔 거돈사지의 아름다운 만행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은 흥법사지, 거돈사지와 함께 원주의 3대 절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법천사지에 주석을 하셨던 혜린 스님, 나중에 지광국사라고 이제 시호를 받는데 그분의 부도를 모신 별도의 지역입니다. 탑전지라고 불러요. 1085년에 세워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기는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백미라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비석의 발전 단계에서 완성형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요? 최고의 완성형이고 저런 형태의 탑비는 우리나라에 딱 3개밖에 없는데 남북한 합해서예요. 정말 보물이네요. 예, 남한에는 딱 하나 있고 북한에 현화사라는 데 2점이 있어요. 혜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당시 왕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왕이 내려준 불교의 상징이 연꽃 모양도 들어가고 네.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를 때 타고 가는 가마 상여 형태도 들어가지만 네. 이 반야용선 배 타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하는 모든 정성을 담아서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자로 돼 있는 그 윗부분이 문양이 확실하게 안 보이죠? 네,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리포터님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돌아가신 혜린 스님이 미륵보살로 화해서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그림에 담은 거라고 봐요. 극락세계를 상징한 그림과 아름다운 무늬를 담고 있어 고려시대의 웅장한 불교 미술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저기다 새긴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과 함께 세월의 아픔과 무상함이 서린 원주의 3대 절터. 오늘 원주에서 천년고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보전과 복원이 잘 돼서 우리 후대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원주는 남한강을 따라 100여 개의 절터가 흩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민가가 들어서거나 밭으로 변했습니다. 터를 남겨둔 몇 안 되는 곳 중 3대 절터가 바로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인데요. 모두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의 흔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절터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라진 것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네요. 네, 이 3대 절터들은요. 불교 유적 이전에 이미 조상들의 손자치와 발자취가 서린 우리나라의 역사죠. 앞으로 옛 절터들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구도심의 새로운 상권이었죠. 순천의 옥리단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경제 환리단길 또 이 순천의 옥리단길 못지않은 핫플레이스가 울산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울산의 공업탑 주변에 공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을 개조해서 운치 있는 카페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울산의 공리단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업탑. 과거에는 허허벌판일 정도로 주위가 한산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울산의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공리단길이라 불리며 개성이 톡톡 튀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활력이 뿜뿜 넘치고 SNS로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울산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공리단길. 그 현장으로 고고씨! 공업탑 뒤쪽 울산여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리단길. 예전에는 주택과 오래된 가게가 주로 있었다면 요즘은 개성 넘치는 개인 가게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공리단길 카페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인테리어 진짜 예쁜데요?
외경도 예쁘고. 어머나 어머나.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와.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윽한 커피 향이 반겨주는 이곳.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사장을 중심으로 각양각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이룬 카페입니다. 예쁘죠? 젊은 예술가들의 공간이라고 할 정도로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정말 돋보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어떻게 좀 컨셉트를 잡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주택을 개조를 했잖아요. 보통 근데 주택 개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요즘 좀 많이 쓰이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범한 주택에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마룻바닥을 써서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이 마룻바닥이면 좀 뭔가 다른 느낌을 받기도 하고, 들어오시는 입구나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치형이 또 잘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다른 주택에 왔다라는 느낌을 좀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공업탑 지역을 활용해 주택의 아늑한 매력은 살리고 독특함은 업시켰어요. 와, 정말 이렇게 달라졌네요. 여기 안쪽에 또 공간이. 어머나! 어떤 카페에서도 볼 수 없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네. 디제잉. 그렇죠. 이 카페의 또 다른 매력은 개성 넘치는 소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요! DJ 뻥티스 파리 제게! 플레이어로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턴테이블과 함께 뭔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 느낌을 상당히 좀 신선하게, 그리고 제가 봐도 울산에서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워낙 매력이 넘치는 카페라 이미 SNS상에는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래서인지 카페 안에는 인증샷을 남기려는 젊은이들로 넘치는데요. 인스타 통해서 위치 찾고 오게 됐어요. 다른 카페는 그냥 조용하기만 한데 이 카페는 이 방에 이렇게 디제잉 기계가 있어서 좀 색다른 것 같았어요. 여기는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갈 핫플레이스는 어딜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색 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주 예쁩니다. 언뜻 보면 화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곳은 어딜까요? 먹기도 합니다. 여기가 화실인가? 아니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곳인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낮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뀌는 이제 이색 공간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페인팅 바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제 제가 일단 미대를 나왔고 그림을 계속 하고 싶은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색 공간이 조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넣어서 하고 있어요.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팍팍 불어넣기 위해 혼자서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문화생활을 하며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공간.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림을 그린다. 처음엔 생소했는데 그림도 그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되게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울산에 이런 공간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숨겨왔던 그림 솜씨 한번 뽐내볼까요? 밥 아저씨의 빙의에 쓱싹쓱싹 거침없는 붓질. 나초가 어디 갔나 했더니 담지 않았나요? 잘 되는 거죠? 그걸 씹어줘야 집중도 되고. 은행나무 옆에 외롭게 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원래 그림에 사람 넣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졸라맨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 역시 전문가는 다른가 봐요. 완전 다른 그림이 됐죠?
이제 좀 특색 있고 이제 문화생활을 원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저랑 공통사가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아지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왠지 집에 가고 싶지 않네요. 마음이 편해져서.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놀러 와주세요, 따로.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그리고 갈게요. 자,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스럽고 중국의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곳이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대박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진짜. 붉은 빛을 품어 우아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공리단길 레스토랑. 마치 홍콩 영화 화양연화에 나오는 레스토랑 같죠?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 좀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워낙 뭐 SNS나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그래서 참고할 여러 종류의 뭐 매체들이 많으니까 거기 참고해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조합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맛있는 음식에 한 번 더 반하게 된다는 이곳. 이야, 지글지글 보글보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경양식 스타일로 가득 차려진 한상. 정말 멋지죠? 와우! 분위기 있고 맛있는 음식 있고 그 앞에 조명 딱 있고 일단 저도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려야 되니까. 사진 욕구를 절로 부르는 비주얼. 쌀쌀한 날씨에 딱인 토마토 스티 한 입. 자, 그리고 매콤달콤 오동통통 새우도 야무지게 한 입. 울산 하플인 만큼 인증샷도 필수겠죠? 과거에는 살짝 썰렁했던 공업탑 주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개성 넘치는 가게로 공리단길에는 활력이 넘치는데요. 과연 울산 사람이 생각하는 공리단길은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업탑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조금 어두운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로 입소문 많이 타서 친구들 만나면 이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기도 해요. 공리단길 오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예쁜 곳 많으니까 공리단길 많이 사랑해주세요. SNS를 통해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공리단길. 조용했던 골목이 개성 있는 가게로 즐거움이 넘치는 순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뤄보자고요. 소확행 공리단길. 수능 시험도 끝나고 어느새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유나 씨, 초등학교 시절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너무나도 오래된 일인데요. 아마도 친한 친구랑 함께 교복을 입고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기대보다는 입시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이제는 놀 때가 아니다, 중학교 가서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잔소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요, 아마 이번 영상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른이 아닌 이 아이들이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을 상담해 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노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공부 먼저 해라. 공부 안 하면 오빠처럼 된다. 중학교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시험하고 교복 같은 경우에도 매일 입어야 되고 지금 기대보다는 좀 더 걱정이 많아요. 착한 언니. 재밌고 착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영웅들을 나왔으면 좋겠어. 몇 학년이야? 6학년. 궁금한 거 없어? 있을 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비교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고 날씬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복 입는 거 안 불편해. 교복 치마 길이는 어느 정도? 그냥 무릎에서 조금 위? 수선에 맡기면 이만큼 줄여줄까? 이만큼 줄여줄까? 라고 말을 해. 그게 딱 보통 평균인 것 같아. 아는 언니가 교복을 입으면 셔츠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복만. 하복이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겨드랑이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생활복을 입는 애들이 되게 많았지. 맞아. 생활복. 체육복 같은 생활복. 춘추복은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3학년 되고 하다 보면은 형이들 교복 안 입는 게 되게 어색하고 그래. 교복 입는 게 더 편해져. 나 스스로 교복 입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럼 매점은 그냥 쉬는 시간이면 아무 때나 가는. 초등학교 때는 매점이 뭔지 잘 상상도 안 갔는데 중학교 가면은 매점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돼. 매점 맨날 가. 1교시 쉬는 시간이랑 2교시 쉬는 시간에 겁나 많이 몰려. 돈 조금씩 챙겨가는 게 좋을 거야. 너 탕진한다. 중학교 가면 어떤 과목들이 드러나요? 도덕? 한문도 있고 제2 외국어로 맞아, 중국어도 중국어. 나오고. 그것도 있다. 기술 과정. 중학교 오면 체육도 있고 스포츠도 있어. 그래서 뭐 있지? 회화. 원어민이랑 같이 수업하는 건데 재밌어. 자유학기 때 뭘 해? 대체 뭐 운동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책 읽기도 있고. 너희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가지고 수업 듣고 너희 진로 찾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돼? 나는 솔직히 그때 놀려고만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축구하는 그 자유학기제 그 프로그램 선택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또 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 느꼈어. 신중하게 잘 선택하면서 너희가 진짜 관심 있고 계속 이걸 1년 내내 들어도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상상하고 다를 수도 있고 상상하고 똑같아가지고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초등학교에 비해서 공부가 많이 힘든가요? 시험 분위기는 어때? 시험 분위기는 팬소리밖에 안 나가지고 잘 몰라. 그냥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을 아예 안 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때 누르면 2학년 때 시험을 처음 보는 거니까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될 거야. 시험 기간이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잘 안 먹거든? 시험 3일을 보면 하루마다 1kg씩 빠져. 끝나면 막 먹고 어디 나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쪄. 솔직히 내 경험담을 얘기하자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엄청 늘었거든. 그러니까 완전 막 놓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들어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완전 안 돼버리고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3학년 돼서 하면 늦으니까 공부를 놓치지 않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커서 어떻게 뭘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딱 세워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하는 거 그냥 열심히만 하고 그냥 기본만 기초만 다져놓으면 괜찮아.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 범위가 많을 수 있어. 수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수업 시간에 혹시 너희 안 자지? 왜 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자?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졸릴 때가 있어. 자버릇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안 자는 게 안 돼. 진짜 힘들어져. 선생님 혼내잖아. 혼내지. 혼내는데 자는 애들이 있어. 맞아. 혼내도 자. 뒤로 나갔다가 들어와도 자. 친구가 주변에서 막 자고 너가 피곤해도 막 자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으면은 너희는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했거든. 그래서 기초가 잡혀 있으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내용이 재미없지 공부. 재미는 없지.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알 때 있잖아. 막 수학 같은 것도 못 풀던 거를 갑자기 자기가 되게 잘 풀을 때, 다른 걸 좀 더 알았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너희는 공부 재밌어? 아니. 재미없어. 근데 좀 필요한 과목이나 필요할 때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재미가 없어도 재밌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 선후배 관계 무서운 형, 무서운 언니들 많아요? 무서운 형들 있어. 솔직히 있긴 있어. 근데 너희가 막 완전 막 1학년 때는 진짜 겁나 무서운 언니랑 오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거. 너희가 막 완전 막 그 형들 앞에서 막 완전 막 그 형들 앞에서 막 완전 개그 막 완전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 형들이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진 않아. 맞아. 특히 초등학교 때는 형이나 동생 이런 느낌이 더 강했다면은 중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선배, 후배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무서운 선배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착한 선배들이 겁나 많아. 그냥 너네가 무섭게 느끼는 거지 괴롭히고 그렇진 않아. 왜 이렇게 귀여워? 1학년 들어오면 애들 다 조그매가지고. 초등학교 땐 막 형들한테도 반말 많이 쓰잖아. 형들한테는 좀 처음 만나거나 좀 초면이면은 존댓말을 먼저 쓰는 게 맞아. 중학교 가서 남자친구 생겨요. 초만 나오는 거 아니야? 질문이 뭐였지?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에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또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그냥 잘 적응하고 그냥 별로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진짜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수업만 잘 따라가면 된다니까. 공부랑 이렇게 선후배 사이 관계 그런 거 많이 걱정했는데 걱정도 덜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보라고 하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이 동영상 봤으면 이제 나 이제 놀아도 되지? 하고 이제 너 너무 막 놀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 동행하면서 남은 시간 추억 많이 쌓아서 중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른스럽다니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앞서서 그 시간을 거쳐서 그런지 정말 후배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덕분에 초등학생들도 더 신뢰하고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윤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저녁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이야기입니다. 평창올림픽 시장에서 3대째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40년 경력의 대장장이 안승철 씨를 만났는데요. 자신만의 철학을 녹여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구를 만든다는 아이언맨 안승철 씨를 소개합니다. 한때 와수베가스라 불리며 군인들과 면회객들로 번화가를 이뤘던 철원 와수리의 5일장. 예전에 비해 많이 작아졌지만 5일에 한 번씩은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정겨운 와수 5일장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 하면 메밀부침인데요. 자타공인 메밀부침의 원조라는 한임직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메밀부침과 메밀전병을 만들고 있는 부치기의 여왕 한임직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와수 5일장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평안도 출신 남편의 요리법을 가족들이 그대로 전수받아 이어가고 있는 뻥 냉면집과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를 팔고 있는 욕쟁이 할머니의 분식집까지 배 꺼질 틈이 없는 와수 5일장의 특별한 맛 소개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능 후 본격적인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 석 달가량의 시간이 수험생들에겐 가장 달콤한 시간일 텐데요. 이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기일 겁니다. 운전면허를 따거나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겨도 좋고요. 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을 텐데요. 요즘은 지역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강좌나 행사도 많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이벤트들을 찾아 무료함도 달래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